오늘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제 칠순 생일날 아들은 회사에 갔고 며느리는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이 집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좀 찍어 주실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눈을 뜹니다. 매일 같은 시간. 20년째요. 오늘은 제 칠순 생일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0년. 혼자서 카페를 지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카페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커피 머신을 돌립니다.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오늘만큼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사장님, 오늘 칠순이시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단골인 박 선생님이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매일 아침 힘내는 거죠. 손님들이 제 가족보다 더 따뜻했어요. 집을 나서는 아들 현수를 붙잡았어요. 현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이요? 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늘 나중이에요. 그 나중은 언제 오는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며느리 은영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쇼핑백이 3개나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은영아. 저녁 준비할까? 어머님, 오늘 친구들 만나느라 완전 녹초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라. 손녀 민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어느새 밥상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간단하게 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현수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은영은 TV를 보면서 먹고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김치찌개 최고. 10살 손녀 민서만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무슨 날이요? 무슨 기념일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칠순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오늘 생신이네요? 아이고, 깜빡했네.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그냥 확인하듯이 말했을 뿐이죠. 아, 진짜 깜빡했네. 엄마, 미안해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바쁘다는 말. 저는 그 말을 20년 동안 들어왔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제가 아팠을 때도, 카페가 힘들 때도 늘 바빴죠. 괜찮아. 이해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가슴 한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은영과 현수의 대화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님 생신 선물이라도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엄마는 뭐 원하는 것도 없으시고. 나중에 용돈 좀 드리면 되지. 용돈이요. 저는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 학비를 댔고 결혼 자금도 보탰고 손녀 학원비도 보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건 용돈이라는 이름뿐이었죠. 그것도 나중에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물을 잠그고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오빠, 이 집 명의는 언제 정리할 거예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뭐 혹시라도 있으면 복잡해지잖아요. 제 손이 멈췄어요. 집 명의를 정리한다고요? 나도 그 생각 중이야. 조만간 엄마한테 슬쩍 얘기해 봐야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제가 20년을 지켜온 집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제 몰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도 그렇고 알았어. 다음 주쯤 자연스럽게 꺼내볼게. 자연스럽게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명의 정리.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제 이름을 빼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현수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혼자서 키운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저녁 식사 때도 핸드폰과 TV만 봤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그리고 제 몰래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인가요? 이게 제가 20년을 바쳐 지킨 가족인가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에 다 들리거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70번째 생일. 제 생애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친구 선미와 여행을 가보겠다고요. 단 며칠만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행은 나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집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좀 찍어 주실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칠순 다음 날 친구 선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여행 책자를 들고요. 정희야, 제주도 3박 4일 어때? 우리 진짜 이번엔 가자. 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정말 나 가도 될까? 무슨 소리야? 너 평생 누구 눈치만 보고 살았어. 이번엔 꼭 가야 해. 우리는 1시간 동안 계획을 짰어요. 어느 해변에 갈지,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정희야, 이번엔 진짜 가야 해. 약속해. 응. 이번엔 꼭 할게. 제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설렘이 담겼어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제 칠순 축하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 그런 기대를 했죠.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엄마, 사실은 이 집 명의를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정리하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요. 세금이요? 상속이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20년을 지켜온 제 집을,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도장 하나로 넘기라는 게 간단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야. 어머님.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문제요? 제가 문제라는 건가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거나 우리거나 똑같잖아요.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제 이름이 빠지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손님이 되는 거니까요. 미안하지만 엄마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 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생일도 기억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갑자기 진명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보다 엄마가 다음 주에 선미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지금 여행 가실 때예요? 집안일은요? 민서는요? 또 시작이더라고요. 집안일, 손녀, 저녁 준비. 어머님. 여행은 나중에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민서 봐주셔야 하고 집안일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가시려고 해요? 돈도 아까운데. 나중에라고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나중에, 아들 키울 때도 나중에. 그 나중은 언제 오나요? 돈이 아깝다고요? 20년 동안 카페에서 제가 벌어서 이 집 생활비를 댔는데요. 엄마, 은영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지금 여행 가시면 저희가 불편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또 기다리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기다렸고, 혼자 된 후에도 아들 키우느라 기다렸고, 이제는 손녀 때문에 또 기다려야 하나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명에 이전도 안 해주시면서 여행은 가시겠다는 게 좀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이기적이라고요? 제가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단 며칠 여행 가는 게 이기적이라고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이기적이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고 혼자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손녀 학원비 대주면서 카페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그게 이기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진정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냐고? 지금 말이야. 바로 지금!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명예 이전은 해야 할 일이에요. 여행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때 가서요. 또 나중이에요.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미였습니다. 정희야, 숙소 예약했어. 다음 주 목요일 출발.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문자도 못 보냈습니다. 정희야, 설마 또 안 가는 거 아니지? 제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죠. 저는 그 통장을 꺼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일하는데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 오시는데 집에서 저녁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저녁 준비해요.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엄마 오늘 카페 일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중요한 손님이라니까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이라고요? 명령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5시간 동안 주방에 서서 갈비찜을, 전을, 잡채를 만들었죠. 하지만 식사 중에 저는 주방에서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현수와 은영이 손님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요. 카페 매각하면 3억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혼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언제 가능해요? 시어머니 수술 끝나면 바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날 오후는 이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잡채도 만들고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5시간 동안 주방에 서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은영이는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저녁 6시 손님이 도착했어요. 현수의 회사 부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차리며 인사를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동정 어린 시선이었거든요.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걸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곧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집도 정리되고 여러모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아, 어머님 일 말씀이시죠? 저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어머님 일이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요? 네. 명예 이전은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카페만 정리하면 돼요. 카페요? 제 카페를요? 카페 매각하면 목돈 생기잖아요. 위치도 좋고 단골도 많아서 잘 팔릴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카페를 판다고요?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카페를요? 제 동의도 없이요? 하지만 어머님 허락은 받으셨어요. 그게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명의만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요? 명의를 빼앗으면 제가 어쩔 수 없다고요? 어차피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카페 운영도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대신 정리해드리는 게 효도죠. 효도라고요? 제 인생을 빼앗는 게 효도라고요?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어머님이 충격받으시지 않을까요? 충격받으시든 말든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카페도 적자인데 언제까지 그걸 유지해요? 적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제 카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돈으로 이 집 생활비를 댔는데 카페 팔면 최소 3억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우리 생활도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3억이요. 제 20년이 3억이라는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는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하면 반대하실 게 뻔한데 뭐하러 말해요?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명의만 넘어가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죠.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에요? 제가 혼자서 키운 아들이에요? 남편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녀까지 돌봐준 그 아들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제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엄마! 119 불러! 눈을 떴을 때 구급차 아니었어요. 응급구조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현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병원 가는 중이야. 부장님은 가셨어?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손님 걱정이에요. 제가 아니라 손님 접대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입원은 며칠 정도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요. 알겠습니다. 한숨이었어요. 그의 한숨이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손님도 계시고 은영이 혼자 있어서요. 내일 올게요. 내일이라고요? 오늘은 안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현수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검사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한데. 오늘 온대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죠?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셋째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영아, 민서랑 병원에 올 수 있어? 어머님, 민서 학원 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리라고요. 저는 평생 기다렸어요. 이제는 병원 침대에서도 기다려야 하나요? 밤이 되면 혼자 울었어요. 옆 병실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매일 찾아와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딸이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뭘까? 나한테 가족이 있기는 한 걸까? 넷째 날 오후 갑자기 며느리 은영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바빠서 이제야 왔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가짜 같았어요.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힘드셨겠다. 힘들었냐고요? 당연히 힘들었죠. 사흘 동안 혼자 검사 받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울었는데요.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대신 왔어요. 대신, 또 그 말이네요. 엄마한테는 항상 대신이고 나중이에요. 그때 은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님,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그리고 복도로 나갔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요양원 상담 말씀이시죠? 언제 가능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요양원이요? 시어머니 수술 끝나면 바로 보내야 하거든요.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돼요? 200만 원이요? 좀 비싸네요. 더 싼 곳은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요양원이요? 저를요? 수술 끝나면 바로요? 아무튼 빨리 자리 알아봐 주세요. 집에 계속 계시면 저희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럼 연락 주세요. 불편하다고요. 제가 불편하다고요. 은영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과일 좀 깎아 드릴게요. 저는
그 웃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불편하냐고요? 네, 불편해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은영은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어머님, 저 민서 데리러 가야 해서요. 또 올게요. 또 온다고요? 오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가예요? 집도 빼앗기고 카페도 빼앗기고 요양원에 보내진다고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아직 사람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다고요. 여러분, 저의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퇴원 후 저는 그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통장에서 420만 원을 빼갔습니다. 6번에 걸쳐서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랍 속에서 발견한 서류들, 진명의 이전 신청서, 카페 매매 계약서, 그리고 요양원 상담 자료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전쟁이구나.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현수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우리도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사흘은 병원에 오지도 않았으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 은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웃고 있었어요. 요양원 알아본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순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뭘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요. 서랍을 열었어요. 제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카페 통장을 펼쳤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있었어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지난 석 달 동안 총 6번. 합계가 420만 원. 저는 이 돈을 인출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은영이가 제 카드를 잠깐만 빌려주세요라며 가져간 적이 있었죠. 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인데 뭐.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이건 빌린 게 아니에요. 훔친 거죠. 저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카페 통장, 6회 출금, 총 420만 원.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어뒀어요. 현수와 은영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은영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명예 이전 서류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도장 안 찍으셨지만 곧 될 거예요. 아직도 명예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며칠 후 현수와 은영이 외출한 날이었어요. 거실을 청소하다가 현수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 진명의 이전 신청서, 카페 매매 계약서 초안, 그리고 요양원 상담 자료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제 도장만 찍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요. 카페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 벌써 부동산과 상담까지 끝낸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증거니까요. 며칠 후 선미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정희야, 너 많이 아파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정희야, 무슨 일 있지? 나한테는 말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미한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진명의 이전 이야기, 카페 매각 계획, 요양원 상담,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까지. 정희야, 이건 범죄야.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쓴 거잖아. 그리고 명예 이전도 속여서 도장 받으려는 거잖아. 범죄. 맞아요. 이건 범죄예요. 선미가 저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도 횡령이고요.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통장 비밀번호 바꾸기, 카드 정지하기, 명예 이전 방지 조치. 만약 강제로 도장을 받으려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건 범죄니까요. 경찰이라고요? 제 아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야죠. 이제는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정지시켰어요. 어르신, 카드 분실하셨어요? 아니요. 도난 당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동의 없이 가져간 건 도난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집 등기부등본, 카페 사업자 등록증,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걸 파일에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카드 왜 안 돼요? 오늘 마트에서 긁으려는데 정지됐다고 하던데. 아, 그거? 내가 정지시켰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네. 왜요? 내 카드니까 내가 정지하면 안 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영이도 쓰던 건데. 현수야, 그건 빌려준 게 아니야.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지.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건드릴 거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너희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진명에 이전하려는 것도, 카페 팔려는 것도, 요양원 알아본 것도 다 알고 있어. 은영과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간 것도 알아. 420만 원 넘게 가져갔지?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나는 이제 속지 않아. 너희가 뭘 계획하든 난 더 이상당하지 않을 거야. 내 집이고 내 카페고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문을 발로 찼어요. 어머님, 도장 찍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라는 걸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문을 발로 찼어요. 어머님, 도장 찍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라는 걸요.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를요. 식탁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어머님, 문 여세요. 문이 흔들렸어요. 은영이 손잡이를 마구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통장도 막고 카드도 정지하고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마.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나가. 어머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유치하시네요. 유치한 게 누군데. 시어머니 몰래 돈 빼가고 집 빼앗으려 하고 요양원 알아보는 게 유치한 게 아니고 뭐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모든 증거를요. 서류들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명의 이전 신청서. 내가 도장 찍기도 전에 벌써 다 준비해뒀더라. 그리고 이건 카페 매매 계약서 초안 3억 2천에 팔 생각이었구나? 내 동의도 없이? 엄마, 그건 그리고 이건 뭐야? 내 통장 거래 내역이야. 석 달 동안 6번, 총 420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가 인출한 적 없는데 말이야. 은영의 손이 떨렸어요. 내 카드로 뭘 샀어? 명품백? 화장품?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썼어? 그건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내가 매달 얼마를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통장에서 몰래 가져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요양원 상담 자료.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더 싼 데 없냐고 물어봤더라? 내 수술 끝나면 바로 보낼 생각이었지? 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집에 계속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럴 리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시어머니 수술 끝나면 바로 보내야 하거든요. 집에 계속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은 입을 다물었고 현수는 바닥만 쳐다봤어요. 아직도 오해라고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다 계획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님은 너무 고집이 세시잖아요. 드디어 가면이 벗겨졌어요. 집도 안 넘기시고 카페도 정리 안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요. 기다리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한 거잖아요.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요? 어차피 들킬 거 다 들켰는데. 어머님도 알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결국 아들도 본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 며느리예요. 하지만 이제는 남이더라고요.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집이기도 한데요. 아니야.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있어. 너의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나가.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 필요 없어. 그냥 나가. 당장. 어머님, 우리가 어디로 가요? 민서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나는 이제 나만 챙길 거야. 엄마, 제발.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나는 결심했어. 카페는 제3자한테 팔 거야. 집도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명예 이전 안 할 거고, 너희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한테 그랬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 카페 팔려고 했잖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없이.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그런 짓을 해. 엄마 몰래 돈 빼가고, 집 빼앗으려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가족이 하는 짓이야?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집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그래.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횡령이래.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증거도 다 있고. 현수와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나가! 결국 두 사람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일주일 후 현수와 은영은 짐을 쌌어요. 말없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녀 민서가 저한테 왔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민서는 울면서 저를 꼭 안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이야.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 저는 카페에 매물 표시를 했어요. 20년을 운영한 카페였지만 이제는 놓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집도 내놓았습니다.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었거든요. 작은 집 하나면 충분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미였습니다. 정희야, 다 정리했어. 그럼 이제 여행 가자. 응. 가자. 이번엔 진짜 갈 거야. 드디어. 제주도 3박 4일. 정희야, 이제 너 인생 살아.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일주일 후 저는 공항에 있었어요. 선미와 함께요. 제주행 비행기표를 들고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이요. 고마워. 선미야.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참고 살았을 거야. 정희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 이제부터야.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제주도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도 팔고 서울 집도 정리했어요. 그 돈으로 여기 작은 집을 샀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해요. 선미도 가끔 놀러 와요. 우리는 웃고 떠들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현수한테서 가끔 전화가 와요. 하지만 받지 않아요. 문자도 와요.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평생 나를 돌보지 않았던 나 자신을요. 오늘도 저는 바다를 봅니다. 넓고 푸른 바다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자유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정희로 사는 거야. 70년 만에 찾은 자유예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도 괜찮아요.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